예, 안녕하세요. AWS 기반 지속 가능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하기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윤곤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에 부제를 붙이자면 혼자서 데이터 분석 기반을 구축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아이스크림 에듀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라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아이스크림 홈런 서비스의 학습 분석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바를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하는 업무나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을 많이들 쓰십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아이스크림 홈런 서비스와 교사 대상으로 제공 중인 AI 생활기록부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축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AWS를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이슈들과 저희가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런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태블릿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릴 적에 학습지를 구독해가지고 풀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경쟁사의 브랜드를 또 언급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학습지를 구독해서 푼다면은 선생님한테 학습지를 미리 받고 미리 풀어보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오실 때나 아니면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홈런 서비스는 이러한 학습 과정을 태블릿 PC로 대체하고 선생님과는 전화나 메신저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합류한 시점은 작년 1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안팎으로는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계획에 따라서 학습하거나 학생이 원하면 모든 학년의 컨텐츠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셨습니다. 학습은 잘 진행하고 있는지, 학습 이외의 활동에는 잘 참여하는지, 시험을 볼 땐 어떤 패턴으로 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어떤 패턴으로 시청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AI 생활기록부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학생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만 오픈된 서비스지만 곧 학부모님들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질문 중 몇 가지에는 이미 구현된 내용으로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었지만 학생들의 구체적인 사용 패턴을 알아야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수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의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를 보시면 먼저 홈런 학습기에서 API 게이트웨이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그리고 람다 함수는 데이터를 스트림에서 가져오고 필요한 데이터는 오로라에 만들어 놓은 메타데이터 DB에서 가져와서 데이터를 적절히 변환합니다. 변환한 데이터는 S3 버킷에 저장이 되고요. S3 버킷에 저장된 데이터는 글루의 주기적인 크롤링 작업으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그 데이터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ETL 작업을 해서 레드시프트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가공한 데이터는 별도의 분석 프로세스를 거쳐서 선생님께서 보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부서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스템을 구축한 과정에 있었던 일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처음에 생겼을 때 저를 포함해서 개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홈런 학습기에서 어떤 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원하는 속성을 뽑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했고 다른 한 분은 연구소 내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혼자 남았네요. 네. 예, 그래서 구축 초기에는 저 혼자서 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회사 안팎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작년 서밋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여러 사례를 보다 보니까 글루와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쓰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서밋에 참석할 때만 해도 글루나 키네시스 파이오스는 서울 리전에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부터 글루를 서울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바로 도입을 했는데, 파이오스도 6월쯤에 서울 리전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서비스의 여러 단계에서 람다를 쓰고 있는데, 작년 10월쯤에 최대 수행 시간이 5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여러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발표 자료를 만들 즈음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새학기가 시작될 때 이 장표를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일 기준으로 평균 900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량은 4기가 정도가 되었고요. 요즘은 회원 수가 조금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장표를 만들 때보다 수집되는 데이터는 조금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시스템 구축 중 겪은 이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시 시스템 구성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번 발표에서 공유하고 싶은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람다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간 연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DB 연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람다에서 키네시스 스트림의 데이터를 읽어서 S3 버킷에 저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세 번째는 글루의 ETL 작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 네 번째로는 레드시프트의 적절한 컴퓨터 노드 개수 조정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복잡한 제이슨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서 다룰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RDS와 람다를 같이 사용하시다 보면 흔히 보실 수 있는 에러입니다. 에러 메시지가 말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최대 연결 제한을 초과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 볼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초당 함수 호출은 최대 몇 번 일어나는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수 실행에 최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보면 DB 쿼리하는 부분이 느린 것이 원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DB의 최대 연결 개수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저희는 메타데이터 DB 쪽은 오로라 MySQL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 오로라 MySQL의 종류별 맥스 커넥션 설정에 대한 문서를 링크해 드렸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클라우드워치에서 실행 중인 람다 함수 전체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지표 중 컨커런트 익스큐션 지표를 확인하시면 람다 함수 전체에 대한 동시 실행 합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앞에서 찾은 값으로 필요한 동시성을 미리 예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 실행은 AWS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초당 호출수와 함수 실행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동시 실행보단 좀 더 여유 있게 최대 연결 개수는 초과하지 않게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함수 호출이 예약된 동시성을 초과하게 된다면 스로틀링이 발생해서 함수 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키네시스 스트림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S3 버킷에 저장할 때 이야기입니다. 청구서를 봤을 때 S3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키네시스 스트림과 람다를 연결했을 때 람다 함수의 최대 호출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람다 함수는 초당 1회의 속도로 각 샤드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스트림에 더 많은 레코드가 있다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의 읽기 트랜잭션 제한에 따라서 최대 초당 5회 200ms 단위로 호출하여 스트림의 내용을 읽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점이 스트림에 지정한 샤드 개수입니다. 샤드 개수에 따라서 호출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럼 샤드가 10개로 구성된 스트림에서는 얼마 정도의 호출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면 최대 18만 회의 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람다 함수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540만 번의 호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S3 버킷에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푼 요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의 경우처럼 540만 번의 푼 요청이 발생한다면 S3 버킷에 데이터를 올리는데 24.3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데이터를 유형에 따라 분류해서 저장을 하는 키네시스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저장할 때는 분류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분류해서 저장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까요? 그러면 여기서 분류하고 싶은 유형의 개수와 앞에서 구했던 24.3달러를 곱해주면 됩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세세할수록 비용은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요. 이러면 생각지도 못한 요금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작은 파일로 나눠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 가공이나 조회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합쳐서 저장하는 단계를 만들거나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의 작년 9월 요금에서 근로에서만 7,528달러가 청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9월 요금의 반 이상을 근로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청구서를 자세히 보니까 ETL 작업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ETL 작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게 두 가지 있는데 먼저 ETL 작업을 추가할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을 추가할 때 맥시멈 캐퍼시티라는 옵션이 있는데 콘솔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기본값이 10으로 떠요. 10으로 뜨는데 이러면 DPU를 10개를 쓰게 됩니다. 근데 DPU 자체는 사양이 엄청 좋아요. 코어가 4개, 램이 16기가. 만약에 이런 EC2 인스턴스 10개를 한 번에 돌린다고 생각하면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아주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DPU 수를 최소로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생성할 때 아파치 스파크 유형으로 선택하시면 DPU 개수를 최소 2개부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 쉘 유형으로 작업을 만들면 DPU를 16분의 1개부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실 때도 DPU 개수가 기본값이 5개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이때에도 DPU는 최소 2개부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를 했네요. 네. 다시 넘어가서 두 번째로 간과하기 쉬운 거는 ETL 작업당 최소 시간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ETL 작업을 하는데 1분이 걸렸어도 만약에 아파치 스파크 유형으로 설정을 하셨다면 10분 분량의 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발 엔드포인트를 구축하실 때도 최소 시간 10분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작업을 수행하시거나 개발 엔드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레드시프트입니다. 먼저 레드시프트 구조를 보면 리더 노드가 있고 컴퓨팅 노드가 있죠. 만약 쿼리를 하게 되면 리더 노드는 컴퓨팅 노드들에게 데이터 쿼리를 요청하고 컴퓨팅 노드들 죄송합니다. 네, 컴퓨팅 노드는 이제 컴퓨팅 노드들이 결과를 주면은 리더 노드는 이걸 받아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레드시프트는 컴퓨팅 노드의 개수를 기준으로 과금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적절한 컴퓨팅 노드의 개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기준은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용량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SSD를 쓰는 DC 타입이 있고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DS 타입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갈지 추정해 보면 필요한 컴퓨팅 노드의 개수를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데이터 분석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저는 원하는 성능이 나올 수 있는 적절한 노드 수를 직접 조정해 보면서 노드 수를 찾았는데 근데 작년 11월에 엘라스틱 리사이즈라는 기능이 나왔죠.
이 기능을 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어떤 기능과 연동하면 좋은지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15분 내에 원하는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면 람다가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 걸린다면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 EKS나 ECS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EC2의 분석 작업을 올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작은 단위로 분석 기능을 나눈 뒤 람다 함수로 나눈 뒤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여러 단계의 분석 작업을 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제가 겪었던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문장처럼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정보가 제이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액터 부분 안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이렇게 중첩된 제이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야 될까요?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이슨에서 한 단계의 키 밸류 구조로만 데이터를 읽어왔다가 나중에는 파킷으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다른 S3 버킷에 넣는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쓰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조회해야 할 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제이슨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조회가 불가능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 속성이 정해진 다음에 글루의 ETL 작업을 통해서 레드시프트에 데이터를 넣도록 했는데요. 이런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알아봤던 것 중 하나가 레드시프트는 포스트그레스 기반인데 포스트그레스 SQL이 컬럼 타입 중에 제이슨을 지원하니까 레드시프트도 제이슨을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레드시프트는 컬럼 타입으로 제이슨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자열로 제이슨 데이터를 저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레드시프트에서 제이슨 문자열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제가 아래 링크한 문서를 보시면 레드시프트는 제이슨 문자열로 저장된 데이터 내부에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몇몇 함수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AWS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데이터 셋이 큰 경우에는 레드시프트의 장점인 열 기반 스토리지의 장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데이터를 조회하기 편하게 만들려면 제이슨 구조를 바탕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글루의 ETL 작업을 이용하면 복잡한 제이슨 구조를 테이블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화면은 글루 작업을 콘솔에서 생성할 때 원본열을 대상열에 매핑하는 작업입니다. 왼쪽 화면이 원본 데이터에 있는 속성인데 이거는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거겠죠.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대상에 매핑할 속성인데요. 저는 데이터 원본과 대상만 지정했을 뿐인데 화면과 같이 열 이름이 자동으로 테이블 구조처럼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화면의 왼쪽 네모를 보시면 스트럭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이슨 안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있다면 데이터 카탈로그에서는 이를 스트럭트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속성이 분리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글루는 이를 자동으로 각각의 컬럼으로 만들어주고요. 필요하다면 변환된 데이터 형식을 손을 보거나 아니면 ETL 작업에 포함하지 않을 열만 제외시켜주면 쉽게 ETL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써봤던 AWS 서비스는 EC2와 S3, RDS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걸 공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이것저것 시도해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AWS의 여러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스턴스 유형으로 여러 서비스를 썼는데 이게 오히려 비용을 낭비한 꼴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깨달은 거는 무엇이든 작은 규모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서 원하는 만큼만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인프라 구축 자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네, 이렇게 기반 구축 자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그리고 어떤 속성을 수집할 거냐는 이해 당사자 모두와 함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제 경력에 비추어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일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네, 아이스크림 에듀는 저희와 함께 뭐 여러 문제를 같이 헤쳐나가실 개발자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인 지능정보기술연구소뿐만 아니라 뭐 홈런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팀에서도 개발자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번 발표가 끝나고 저한테 뭐 밖에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바로 소성훈님의 발표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그재그 소성훈입니다. 저는 같은 주제로 분석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따로 부제는 정하지 않았었는데 윤고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정해봤는데 윤고님 같은 훌륭한 데이터 엔지니어 없이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그재그 데이터 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AWS 한국 유저그룹 데이터 사이언스 소모임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라는 서비스가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여성 쇼핑몰들을 모아서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개인화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불과 수년 전 일이지만 과거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작업 이전에 그 큰 데이터를 매만지고 처리하는 데 전전긍긍하고 많은 시간을 쏟았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둡이나 스파크 같은 데이터 분산 프레임워크가 등장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줬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을 셋업하고 실제로 운영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마존 EMR 같은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간소화하게 해줬고요. 관리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는 입맛에 맞는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작년 9월에 지그재그에 합류하면서 정립해본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와 그 위에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그재그에는 3,400개가 넘는 여성 쇼핑몰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만 개가 넘는 신상품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의 활동 로그만 해도 매일 수십 기가 단위의 데이터가 적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쇼핑몰이나 상품의 인기도를 측정한다던가 개인화된 상품을 제안하는 기능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또한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석 관련된 요청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각 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쉽고 원하는 형태로 볼 수 있게 하고 그 담당자와 함께 분석을 진행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 또한 분석 업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그런 요청들이 정말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인데요. 데이터를 통해서 현업에 도움이 되는 요청들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그 요구사항들이 정말 다양하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데이터 아키텍처 위에서 그 분석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직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고민하거나 고민해보지 않으셨다면 이런 포인트들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건 당연히 자신의 데이터가 얼마나 크고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하고요. 이것들이 언제 생성이 되고 언제 업데이트되고 갖춰놓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통해서 어떻게 딜리버리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던가 서비스 도입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서 정작 해야 될 분석 업무를 시작도 못하고 데드라인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꼭 그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현재 지그재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시도했던 작업은 지그재그 서비스에 사용하는 데이터와 분석용 데이터를 분리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석을 위한 쿼리는 굉장히 쿼리가 복잡하고 로드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비스 DB에 쿼리가 요청이 되면은 서비스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한 간단한 해결책은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떠서 S3에 적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구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서비스에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고 그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싶다 했을 때 DB에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시간 데이터를 키니시스에 밀어넣어서 실시간으로 S3에 데이터를 적재해서 실제로 분석할 때는 모두 DB가 아니라 S3에 적재된 분석용 데이터에 접근하는 형태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를 큰 고민 없이 S3에 밀어넣는 순간부터는 거짓말처럼 거의 모든 작업들이 끝나게 됩니다. S3는 안정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AWS 내부 외부 리소스들과 굉장히 궁합이 좋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S3에 적재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AWS 글루 서비스를 통해서 카탈로그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AWS 글루 크롤러를 통해서 S3에 있는 데이터를 스캔하게 되면요, S3에 있는 데이터의 스키마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실제 글루 크롤러를 통해서 잡아둔 데이터 카탈로그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회사 데이터에서 가려놨지만 S3의 다양한 경로에서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파케이나 제이슨, CSV 같은 다양한 포맷이 모두 카탈로그화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저는 S3를 선호하기 때문에 예제가 S3지만 글루에서 지원하는 스펙상으로는 RDS나 다이나모DB 같은 것들도 충분히 카탈로그화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제로 데이터 카탈로그 상세화면인데요. 아래 보시는 스키마는 수동으로 생성을 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크롤러를 통해서 자동으로 스키마 생성이 가능하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S3 폴더 트리에서 읽어낸 파티션 정보도 자동으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티션 정보도 나중에 이제 쿼리를 사용하실 때 저 파티션 정보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쿼리를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데이터 레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주 간단한 데이터 레이크를 이미 구축 완료하신 거고요. 핵심은 데이터 형태나 포맷에 상관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카탈로그하고 필요한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AWS 몇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분석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은 분석을 위해서 아마존 EMR을 사용하는데요. EMR에서 S3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지만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카탈로그를 통해서 접근도 가능하고요. EMR뿐만 아니라 서버리스 쿼리 서비스인 아테나나 분석 서비스인 퀵사이트 같은 데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구축해 놓은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팀에는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이 데이터 분석 요청이에요. 이제 그것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구글 아나리틱스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개발 플랫폼에서도 이미 충분한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잘만 살펴보고 다룰 줄 안다면 웬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인 거에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특화된 질문일수록 점점 더 GA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활용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게 뭐 특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데이터 분석 스킬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분석 서비스에 제공하는 제약사항에 저 툴들의 제약사항에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데이터를 직접 만지고 원하는 결과물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플린이라는 툴은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공해서 시각화하는 것까지 한 번에 노트북에 관리할 수 있는 좋은 툴인데요.
저희는 전 처리하는 부분과 일부 분석을 스파크와 제플린의 조합으로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S3 상의 데이터를 EMR에 띄워둔 제플린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한 형태이고요. 제플린의 장점은 모든 분석 과정을 코드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분석의 산출물 또한 자신이 작성한 분석 스크립트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재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진행했던 분석 과정들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저희는 파이스파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판다스나 여러 데이터 처리에 유용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플린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저같이 좀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노트북 관리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름도 되게 못 짓고요. 특히 또 스크립트 코드는 좀 일회성으로 많이 작성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불안정하고 잘 터집니다. 제플린이 아직 정식 버전 1버전이 아니고 0.8.1인가가 최신 버전이거든요. 생각보다 쓰시다 보면 느려지는 경우도 많고 불안정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이런 에러들을 막 뿜어대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조직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아무리 원하는 데이터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곤 하지만 뭐 결과 하나 보자고 이제 저렇게 막 스크립트를 길게 짜고 저걸 관리한다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도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나 담당자들 간의 데이터 이해 정도가 달라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로스 같은 것들이 잘못된 분석 결과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 해당 담당자가 SQL을 배워서 데이터를 쓴다던가 데이터 분석가가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CS면 CS 해당 도메인들을 다 파악해서 잘 분석을 한다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하나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담당자와 분석가가 반복적인 리뷰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함께 디벨롭해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시보드 역시 이미 많은 툴들이 존재하고요. 각각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스펙에 맞게 대시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그재그는 태블로라는 툴을 도입해봤고요. 돈 주고 쓰는 만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커넥터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파일 형태, 뭐 엑셀을 불러온다던가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구글 스프레드시트, GA, 뭐 아마존 EMR, 아테나, 레드시프트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별다른 처리 없이. 가장 큰 단점은 비싸다는 건데요. 반면에 제플린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더 많은 시각화 요소를 제공을 하고 저희는 태블로 온라인이라는 형태의 태블로를 쓰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서버 호스팅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없어도 쉽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관리에 대한 리소스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시도는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부분과 그 분석의 산출물인 시각화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운영해 보고자 했습니다. 전처리 코드는 제플린을 통해서 ETL을 진행하고 S3에 적재해 두고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외부 대시보드를 통해 저희는 태블로를 사용했죠. 대시보드를 만드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두 과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가 해당 데이터로 라이브 커넥션으로 붙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스케줄 잡을 통해서 대시보드에서 그 데이터 소스로부터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키텍처 상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이제 여러분이 가진 모든 데이터가 일단 S3에 올라가는 순간 S3에 적재된 데이터를 카탈로그화하고 이를 통해 제플린은 목적에 맞게 재가공을 할 거고요. 그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S3에 적재를 하고 그 정제된 데이터를 태블로에서 가져다가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아키텍처 위에서 분석 업무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특별할 거 없는 4가지 단계입니다. 각각 분석을 위한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각화하는 단계가
입니다. 이것들의 핵심은 각각의 단계가 데이터 아키텍처 상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 데이터가 어떤 산출물 형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사례로 간단히 짚어볼 건데요. 지그재그에는 상품 검색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자들에게 제안하는 인기 검색어라는 게 있어요. 그 인기 검색어에 성과 분석을 해달라는 분석 요청이 있었고요. 분석 기획 단계에서는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그 분석 요구사항들을 분석의 목적에 맞게 상세화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키워드의 성과를 어떤 지표로 할 것이며 그 성과를 보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걸 점수화하고 우위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그 상세화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카탈로그화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데이터 분석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해야 하는 것도 꽤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저희 회사가 굉장히 유저로그를 쌓는데 열과 성과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노하우들은 저희 블로그에 정리되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는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그 분석의 결과를 결국은 저희가 시각화하는 태블로에 전달을 할 건데 태블로도 결국 툴이기 때문에 태블로가 어떤 데이터 형태를 좋아하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받아낼 수가 있고 그 데이터 분석했을 때 그 분석의 확장성을 얼마나 고려해서 그 어그리게이션하고 전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 시각화까지 다 했는데 원하는 답이 아니라면 데이터 처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단계고요. 처음 분석 기획 단계에서 나왔던 여러 질문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대시보드로 구성해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많은 시각화 기법들을 원하시는 대로 적용해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단계가 마지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석의 시작 단계고요. 이제 그 산출문의 대시보드를 바탕으로 담당자와 요청자가 리뷰와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대시보드를 디벨롭해 나가면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 영원히 하시면 됩니다. 요청이 끝날 때까지. 네, 그 인기 키워드의 분석 성과 대시보드인데요. 이제 이 분석의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상단부터 보시면 현재 게시되고 있는 인기 키워드의 성과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과를 측정할 때 그 키워드를 얼마나 클릭하는지 그 클릭을 바탕으로 상품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 상품을 얼마나 클릭하는지 그리고 그 클릭한 상품을 얼마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지 이 세 가지 지표를 봤고요. 그 세 가지 지표를 잘 조합해서 스코어링을 했고 그 스코어링의 바탕으로 좋음, 그 신호등 관리 보통 하잖아요. KPI 할 때 좋음, 중간, 나쁨으로 저렇게 이모티콘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지난 3주간 인기 키워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워드 클라우드로 저렇게 한번 꾸며보니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이제 도드라지겠죠.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한번 만들어봤고 일자별로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탑 10 키워드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가장 하단에는 그냥 테이블 형태로 지금 현재 급상승 키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 위에서 자리 잡힌 워크플로우에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요. 분석 관련된 요구사항 변경이나 대시보드 장애 같은 것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문제마다 예상되는 변경점이나 범위들이 쉽게 도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까 일자별로 다 표현했는데 저거를 뭐 주차별이나 월별 데이터로 보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검토해봐야 할 포인트가 시각화 쪽에서는 그 있는 데이터로 그 월별 주별 데이터가 표현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곳에서 그 월별 주별이 볼 수 있게 데이터를 다시 전처리를 하면 되고요. 대시보드가 데이터가 업데이트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레포트가 오면 그냥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커넥션에
데이터 소스의 커넥션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형태라면 그 추출하는 잡에 페일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저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실제 데이터가 그 S3에 담아둔 데이터에 실제 데이터들이 실제로 쌓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거고요. 뭐 급상승 키워드를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했을 때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모델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그 부분만 갈아 끼면은 된다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이게 워크플로우이고 각각의 이제 문제점으로 바탕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 마치 부품을 갈아 끼듯이 데이터면 데이터를 갈아 끼고 모델이면 모델을 갈아 껴서 전체를 리프레시를 하면 전체 최종 산출물인 대시보드에서는 그 변경점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연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분석의 업무를 프로세스화하는 과정들이 분석 업무에 있어서 많은 부수적인 노력들을 줄여주고 분석 결과의 꼬리에 무는 고도화된 분석을 하는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하면 지속 가능한 분석을 위해서는 탄탄한 데이터 아키텍처 위에 셋업한 자기 비즈니스에 맞는 워크플로우를 갖춰야 하고요. 그 핵심은 반복적인 분석과 리뷰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